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오늘은 좀 쉬고 싶었지만 여러분들이 시장이 빠질 때 또 더 걱정하실 것 같아서 방어력 포트폴리오, 리츠와 채권 중심으로 인사이트를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크게 두 가지 정도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왜 S&P 500의 위대함 그리고 나스닥의 위대함을 모르겠습니까? 그렇지만 장기 투자를 실제로 시작해보시면 적립식이든 거치식이든 똑같습니다. 한 3일 이내로 이게 만만치 않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거고요. 이 부분을 10년을 참아도 거의 보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어느 순간 10년을 참고 나면은 또 급등하는 모습, 또 다시 5년을 참으면 급등하는 모습이 있는데, 자 보세요. 내가 재수가 없다 혹은 시장을 잘못하고 났다 하면은 적립식이건 거치식이건 여기서 10년 동안 시간을 낭비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생각보다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제가 구축한 것은 바로 포트폴리오였습니다. 저는 그 변동성이 싫어요. 변동성이 너무 무섭고 10년 동안 실제로 저 변동성 구간에 갇혀서 좀 재미를 못 본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많이 고민한 끝에 ETF를 분산하는 결과, 그리고 슈드나 제피로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게 저의 노하우고, 그리고 그걸 공개했었습니다. 자, 보시면 시장의 가장 제 포트폴리오 중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리츠 부동산 포트폴리오입니다. 지금 실제로 더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4,000주를 가지고 있고요. 커버드콜, 미국 배당 다우존스 커버드콜, 그리고 커버드콜 액티브를 두 개를 조합해서 올해 배당 2번 받으면서 타미당 2호보다 성과가 더 좋은 포트폴리오를 어저께 설명드렸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30년 채권은 장기 투자로서 2년 정도의 금리 인하 사이클에 대비해서 가파르게 상승하는 채권을 투자할 수도 있고, 커버드콜로서 금리 배당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도 있다라는 측면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좀 젊고 나이가 좀 어리거나 아니면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 혹은 월급이 많아서 손실을 보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만회할 수 있는 그 여력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빅테크를 투자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어쨌든 저는 공격적인 전략들과 방어적인 전략들이 적절히 분산이 되어 있으면서 지금 현재로서는 시장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날 저와 같이 포트폴리오를 구축했다라고 한다면은 정말 신기한 광경들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시장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일단은 거의 보합 혹은 약간씩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시장이 상승한다라고 한다면 적은 비중의 빅테크가 많이 오를 거고요. 하락한다라고 하면 리츠가 오르고 채권이 오르는 모습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장이 그랬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비중을 정해드리지 않는 이유는 다 비중이 달라요.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여러 번 보여드렸다시피 슈드와 제피로 제 노후 계좌는 따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목표를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일단은 최소 7억입니다. 최소 7억. 그래서 비중을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참고만 하시되 상품의 특성을 이해하시고 어떤 식으로 내가 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잖아요. 그것도 뭐 대충 이런 상품이 있습니다가 아니라 어떻게 움직이는지까지 설명을 드리니까 한번 인사이트를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이 하락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환율이 0.5% 빠졌거든요. 근데 국내 시장은 원래 올라야 되는데 코스피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어이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미국 주식을 하면 0.5% 환율만큼은 기본적으로 하락한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시장이 진짜 안 좋아서 빠진 건지, 뭐 아니면 뭐 어떤 상황이 있어서 빠진 건지는 판단하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환율 측면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도저히 해지할 수가 없어요. 환율은 파월도 모르고 트럼프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환율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시장이 급락했습니다. 나스닥, 다우, 그다음에 S&P 역시 3대 지수 다 급락했고요. 이때 고용지표, 경기지표들이 안 좋게 나와서 채권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채권 가격이 올랐다라고 하는 것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리 인하라고 하는 것은 또 달러의 하락을 야기할 수 있을 거고요. 달러가 빠졌다라고 하는 것은 엔화의 상승 혹은 유로화의 상승으로 또 귀결됩니다. 자, 그러면서 중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2월부터 지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달러가 빠지면서 신흥국도 강세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다만 아쉬운 점은 러셀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중소형주, 금리 인하에 민감한 종목들은 반등하게 되어 있는데, 저 따라서 에이스 미국 중심 제조업 ETF 하신 분들은 또 약간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만 해도 마찬가지로 10% 마이너스거든요. 이런 시장의 상황에서 뭐 덤덤하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예측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매일 마감 시황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황 보시고 뭐 날짜를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다 정리해드리니까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카페 오시고요. 이런 것들 사이클 같은 거는 뭐 일반 뭐 저처럼 전공한 사람이 아니면은 대부분 알 수가 없으니까 한 번씩 주워 듣는 것만으로도 시장의 판단에 도움이 되실 거고, 다만 매일 시황을 보다 보면 좋을 때는 사고 싶고 안 좋을 때는 팔고 싶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시장의 상황에 크게 영향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ETF만 잘 구축해 놓으신다라고 한다면 저처럼 매일 방송하는 사람 거 한 번씩 체크하시고, 아니면 뭐 본업에 충실해서 포트폴리오의 주식수를 늘려가는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저 이거 맨날 공부한다라고 해도 이렇게 폭락했던 시기가 있었고요. 맨날 소개시켜 드린다라고 해도 제가 다 맞출 수는 없습니다만, 대신에 2년, 3년 사이클을 놓고 보면 절대로 잃지 않는 투자를 제가 강조드리고 있거든요. 저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놓으면 은행보다는 날 확률이 매우 높고 손해보는 확률이 3년 연속 지속될 리가 없어요. 거의 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시고 투자하시면 돼요. 지금도 보면 뭐 며칠 사이에 다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배당받은 거 감안하면은 지금 사실 거의 플러스이실 거거든요. 뭐 그런 게 바로 또 시장인 거죠. 남들이 무섭다고 지쳤을 때 또 기회를 얻으신 분들이 있는 거고요. 또 지금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또 이쯤 돼서 올라오면은 또 빠질 거거든요. 그러면 또 왜 빠졌느냐 하실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꾸준히 배당받으면서 가지고 계시면 뭐 어느 순간 넘어가면 그때부터 다 플러스일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가져가시는 거예요. 주식이 흔들렸는데 결국 리츠와 채권 기반, 금 기반 ETF들은 선방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제가 포트폴리오에 카페 인사이트의 2월 초에 금에 대해서 말씀드렸거든요. 금이 지금 우리나라 시장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괴리율이 너무 많이 벌어지면서 제가 지난 월요일인가 화요일에 금의 괴리에 대해서 좀 위험한 신호를 말씀드렸는데 또 우리나라 금만 또 빠지고 있습니다. 참 특이한 시장이에요. 그래서 채권과 리츠를 담으셨던 분들은 또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또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셨을 겁니다. 리츠가 빠졌던 거에 대해서 유상증자 혹은 대기업의 유동화 창구 그런 뭐 프레임 혹은 뭐 잘 모르는 사람들의 그런 어떤 인사이트, 얕은 인사이트에 너무 휘둘리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3년을 일했거든요. 리츠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이클이 좋지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유동화 창구에 대해서 대기업이 어떤 대기업이라도 자기 소유의 건물을 팔고 싶은 생각은 죽어도 없어요. 그렇지만 유동화를 위해서 본인의 지금 금리가 고금리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리츠를 통한 유동화를 하면서 분산 요건 51%를 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51%를 개인들한테 줘야 되는 것이 바로 리츠란 말이죠. 49%를 보통은 보유하고 있어요. 어떤 미친 기업이 이거 가지고 뭐 장난질을 합니까? 그냥 돈이 필요했을 뿐이고 이 필요한 돈으로 또 다른 건물을 살 수도 있는 거고요. 파이프라인을 늘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악플 다실 거면 그냥 안 사시면 되는 겁니다. 사이클이 다만 좀 힘들었던 사이클이다.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 해지하고 실물 자산이 필요한 그런 시기가 오다 보니까 또 리츠가 반등하는 거고요. 부동산 규제도 우리 청대, 그다음에 삼성동, 그다음에 하나 어디야, 잠실 이렇게 또 규제 완화하면서 또 부동산 규제 정책들이 조금씩 풀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리츠에 대해서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분리과세를 어설프게 혜택을 줘놨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배당에 대해서 15.4% 과세가 맞아요. 그리고 매매 차익은 비과세입니다. 국내 주식하고 똑같이요. 근데 이 분리과세를 증권사에 신청하셔야 돼요. 직접. 이걸 왜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번거롭습니다. 삼성증권과 키움증권 외에는 이거를 직접 신청하셔야 돼요. 전화를 하셔서. 5천만 원 한도까지 분리과세가 되는 이 기본적인 혜택은 직접 신청이 조건인 겁니다. 그래서 매수하고 나서 즉시 증권사에 전화하셔야 됩니다. 참 거지 같죠? 그렇지만 해야 됩니다. 주의사항이 있는데 ISE가 나으냐 연금이 나으냐인데 각자 상황이 달라요. 뭐 ISA는 기본적으로 분리과세가 되잖아요. 근데 얘는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과세 한도도 이용할 수가 있죠. 200만 원 혹은 400만 원. 그렇지만 본인이 다른 ISA 상품을 넣고 있다라고 한다면 리츠는 기본적으로 많이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손익통산 측면에서 좀 불리할 수 있는 거가 또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선택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는 리츠를 ISA에서 처음 시작한다 하시는 분들은 또 메리트가 있을 것 같고, 나머지 또 부분들은 본인의 상황을 좀 뭐 적어주시던지 또 같이 카페에서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연금은 과세 이연은 맞죠. 그렇지만 55세까지 가져가야 된다는 게 또 단점일 수가 있고요. 일반 계좌가 가장 무난한 것 같은데 3년을 못 채우면 또 15.4% 과세가 됩니다. 이제 분리과세 신청하시면은 3년 채우면은 15.4%에서 9.9% 분리과세가 되거든요. 근데 3년을 못 채우고 중간 내지하시면 15.4%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일단 하시는 게 좋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전환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세금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방송을 해드릴 건데요. 정말 쓸데없는 고민입니다. 이런 거 저도 반 세무 전문가지만 고민한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아무리 커버드 콜에 대해서 과표 증분에 대한 과세다라고 해도 커버드 콜은 비과세죠?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하루 꼭 댓글이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말고 딱 한번 정하면 그걸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채권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채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목이 갑자기 너무 아파서 오늘 여기까지 끊고 다음 시간에 제가 준비한 채권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 다음에 좀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